한 번은 크게 부닥칠 것 같아요. 그 자동차가 안개 속을 달리다가 네. 한 번은 파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하락으로 보고 하락폭이 얼마나 되느냐, 몇 년간 지속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취임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정책들이 있어요. 그 정책들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인데 아무래도 불리한 영향이 되게 많아요. 지난 한 해가 네. 진짜 우리나라 경제 너무 어려웠고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2025년 새해 올해는 또 어떨까요? 작년에 12월 달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진짜 엄청난 심각했어요. 사태가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취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어마어마한 정책들이 있어요. 네. 그 정책들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인데 아무래도 불리한 영향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불리한 영향이 훨씬 더 많아요. 네. 트럼프가 뭐 보호무역제도, 보편적 관세를 시행한다 해서 보호무역제도를 시행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네. 또 법인세 감세, 기업에 감세를 해줌으로써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환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거고 또 미국에 돈 푸는 정책이 많이 돼 있죠. 또 불법 체류자가 1,200만 명이 넘는데 네. 이제 몇 명인지는 정확히 예측이 안 되지만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한 1,2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거를 이제 트럼프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추방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그 돈도 역시 풀리면은 유동성을 자극하고 물가 상승을 자극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트럼프 임기 1년 정도 되기도 전에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인해서. 네. 지금 트럼프의 공약이 대부분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정책이거든요. 네. 물론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더라도 경제 성장을 시키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나라의 돈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미국 국민들이 잘 살게 하자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2025년 집값 상승과 하락 어느 쪽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안개 속이긴 하지만 네. 한 번은 크게 부닥칠 것 같아요. 그 자동차가 안개 속을 달리다가 네. 한 번은 파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하락으로 보고 하락폭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몇 년간 지속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만약에 하락한다면 어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정상적으로 나오면 반값으로 하락하겠죠. 정상적으로 놔두면.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을 과거 몇 년 동안 보면은 서울의 중심지만 회복을 했어요. 일단 2022년도에 한 30-40% 이상 하락했죠. 강남도 한 30-40% 떨어졌죠. 네. 그게 이제 회복된 거예요. 서울의 다른 지역은 오르지도 않은 지역도 많아요. 지방은 아예 오르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때는 중심부부터 오르고 하락할 때는 외곽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외곽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중심지도 물론 나중에 떨어지겠죠. 근데 제일 나중에 떨어지는 데가 중심지예요. 중심지도 결국은 떨어져 가지고 최고가에서 반값 정도 되면 저는 그게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너무나 거품이 껴 있어요. 근데 2024년에는 신축 분양 시장이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뭐 과천 같은 경우는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다 완판되고 계약도 완료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분양가는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분양이 안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분양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감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분양가는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양가가 내리는 거지. 그 분양가가 그렇게 높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미분양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서울도 지금 미분양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를 짓기를 꺼려야죠. 이제 왜냐하면 짓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분양가를 높여 할 수밖에 없고 분양은 안 되고 하면 신축 아파트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공급이 줄어버리면 신축 가격이 더 오르는 거 아닐까요? 그건 수요 의욕이 살아났을 때 말이에요. 수요 의욕이 저는 몇 년 후에 살아날지를 몰라요. 수요에 대한 의욕이 살아났을 때의 문제예요. 그거는. 그게 바로 경기 침체의 문제예요. 경기 침체는 아시잖아요. 막 실업자가 발생하고 회사가 무너지고 길거리에서 뭐 배고파서 울고 이런 게 경기 침체예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집값을 뛰어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죠. 수요적인 측면이 해결돼야 많은 사람들이 실적을 하고 월급을 못 받는데 수요가 생길 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수요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게 몇 년 갈지 모르는 거예요. 수요에 대해서 뭐 공급만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네. 수요도 많이 부족할 걸로 보고 저는 또 언론에서는 이제 최근에도 봤어요. 언론에서 요새 분양가가 굉장히 올랐다. 높아요. 이렇게 신문에 계속 나고 있어요. 네. 저는 이건 하나의 그 호객행위라고 봐요. 부동산 가격을 띄우려는 하나의 호객행위고 또 실제로 분양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고 쓰긴 썼지만 그 가격으로 사가지고 다른 구축 아파트가 많이 떨어지면 그 신축 아파트 산 게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론에 저는 약간의 홍보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이나 미국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 경제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미국은 이미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빌딩이 뭐 반값, 반의 반값 막 엄청 10분의 1 값으로 거래되고 그래요. 경기가 나빠졌을 때 바로 반영하거든요. 근데 주거용은 바로 반영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사는 데이기 때문에. 네. 사람이 사는 데기 때문에 뭐 팔고 다른 데 산다 이렇게 움직임이 좀 없잖아요, 별로.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과 직결되잖아요. 수익이 없으면 그 건물에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고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타격을 받아요. 지금 미국도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미국 전체로 한 20% 공실인데 대도시 다운타운은 뭐 30%도 있고 샌프란시스코는 40%에 육박해요, 공실이.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싸게 내놓는데도 안 팔려요. 반의 반값 이렇게 내놔도 안 팔려요. 우리나라도 지금 공실 문제가 심각해요. 네. 강남 같은 데도 지금 뭐 통계로 신문상에 나온 건 한 10%라고 그래요, 공실률이. 근데 실제로 그 자세히 들어가 보면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37%, 한 40% 가까이 공실이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강남 같은 데도 공실률이 20%가 넘어요. 이러한 공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의 빌딩 값은 안 내리고 있어요. 공실이 생기면 임대료를 내려야 공실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공실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임대료만 자꾸 내리면 돼요. 그럼 공실이 없어져요. 네. 근데 임대료를 안 내려요. 임대료를 내리면 건물값도 떨어지고 나중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니까 네. 임대료 그 건물값은 비례관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을 상환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실로 남겨놨으면 남겨놨지 임대료 절대 안 내려요. 건물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는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2번이나 인하했는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정도는 지났어요, 지금. 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장기 저성장과 침체가 예견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가 앞으로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부동산 경기나 또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도 앞으로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예견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번에 정치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경제 당국에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네. 그게 바로 침체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예요. 경제팀의 의지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경기가 너무 심각하니까 풀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근데 미국은 지금 주식이 호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호황이죠. 예.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시장 너무 안 좋거든요. 미국도 이제 돈을 많이 풀었죠. 바이든 정부에서 대선 때문에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돈을 많이 풀었죠. 네. 그리고 트럼프가 또 더 풀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주식시장을 자극하는 거 아니에요? 네.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주식시장을 자극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때요, 지금? 아주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던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만 자꾸 상승하고 우리나라는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고 주식을 안 사려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것보다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래서 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게 환율 상승의 한 원인이 또 되고 있죠. 네. 가뜩이나 환율이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가계부채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55조를 또 이제 정책자금 풀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정책자금을 더 푼다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망하자는 이야기니까 그거는 풀 것 같지가 않고 네. 지금 다시 경제당국이 아마 새롭게 계획을 세울 거예요. 정책자금을 더 푸는 그런 사태 이런 것도 나타나지 않을 거로 봐요. 만약에 정책자금을 또 풀면은 완전히 우리나라 경제가 주저앉고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는 잠깐 살려고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당국이 이거는 쉽게 시행되지 않을 걸로 봐요.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도록 놔두는 정책을 펴야 완전히 주저앉지 않는 부동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대출 규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신생아 특례론에 대해서 소득 구간을 좀 더 이렇게 완화를 해줬어요. 네. 기존에 부부 합산 1억 3천인 사람들만 해줬는데 네. 이제 2억까지 버는 사람들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것도 저는 안 발표를 좋다고 봐요. 네. 예, 정책 자금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부양시키려는 정책은 더 큰 폭탄을 얻어맞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대출은 대출 규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엄청나잖아요. 네. 가계부채가 뭐 2,000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계부채를 더 이상 늘리면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늘려나가는 신생아 특례론이라든가 또 다른 정책 자금을 푸는 거는 네.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